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학부모님께서 이제 제 글을 이렇게 보시고서 질문이 있다고 이제 메일을 좀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문제를 풀 때 이제 제가 천천히 풀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결국에 핵심 내용은 이건데, 이제 왜 그런 질문이 나왔을까를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주변 친구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친구들은 더 많은 문제집을 풀고 또 더 심화를 하고 더 선행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본인의 자녀가 그 친구들,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갭 차이가 느껴지니까 결국엔 그만큼 갭 차이만큼 불안 요소가 그만큼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곱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주 실수도 하고 문제도 잘 못 풀고 막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좀 많아지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주제 자체를 좀 이렇게 정해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문제를 풀 때 천천히 풀자. 자, 이거를 이번 영상의 주제로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이 학생 어, 나름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상위권이 있고 중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상중하를 나누는 그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에 1등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등급의 학생이 이제 중위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하의 학생들은 하위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1등급이냐 아니면 2, 3등급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밑에 등급이 나오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결국엔 뭡니까? 결국엔 성적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성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 상위권 학생은 당연히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겠죠. 그쵸? 또 좀 애매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잘 푸는 학생, 상위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중위권과 상위권을 나눌 때 중위권 학생들도 제법 문제를 잘 풀긴 하거든요. 못 푸는 건 또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상위권이랑 엄청난 격차가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위권과 상위권을 변별을 하는 게 결국엔 뭡니까? 변별을 하는 게 변별력 있는 문제? 변별력 있는 문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문제. 근데 어려운 문제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결국에 다수의 학생들이 못 풀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로 치면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뭐 22번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뭐 다수의 학생들이 틀리는 그런 문제라던가 아니면 선택 과목 선상에서 뭐 어려운 문제 뭐 30번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다수의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 근데 상위권은 얘네들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무조건 그래서 다 맞아야지 100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준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위권 학생들은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잘 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중위권 학생들은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력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애매하다. 그러니까 잘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못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중위권 학생들이 넘어야 될 산이 결국에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니면 풀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야 될 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정말 못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해요. 이게 하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결국엔 여기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얘네들을 계속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느냐 못 푸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상중하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건 좀 지우고서 문제의 난이도 결정.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결국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건 바로 뭐냐면 정보량이에요. 정보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보통 어떤 문제들이냐면 문제의 길이가 긴 것들 또는 짧더라도 추론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짧은 문제에서 들어가 있는 조건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길이만을 두고서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 낮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얼마만큼의 정보량이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흔히들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정보량이 많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쉬운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 정보량이 적은 문제 그리고 좀 중간 정도다라고 하게 된다면 기본 문제보다는 좀 어렵지만 정보량이 좀 많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보다는 정보량이 적은 문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정보량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는 없으나 결정적으로는 정보량이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거예요. 문제를 보고서 조건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조건을 파악을 해서 이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그 개념 안에 뭐 성질이라던가 공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개념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는 아니면 유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량이 많으면 여러 개념이 들어갈 수 있고 정보량이 많으면 여러 유형이 들어갈 수 있고 정보량이 많으면 여러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정보량이 많으면 여러 유형들이 모두 여러 성질들을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깔끔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조건이 있고 그 여러 조건에서 파생되는 개념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진심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중위권 아이가 있어요. 중위권 아이가 있는데 얘가 상위권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중위권과 상위권의 그 차이가 결국에 변별력 있는 문제고 결국에 어려운 문제를 다수가 틀리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중위권인 이 아이가 갑자기 어려운 문제집을 사서, 그러니까 심화서를 사서 그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가지고 얘가 상위권이 될까? 요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제 경험이기는 하지만 제가 적은 경험을 한 건 또 아니거든요. 예. 얘가 이렇게 되려면 정보 있잖아요. 정보 처리 능력을 키워야 해요. 자, 정보 처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만 풀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본인한테 본인의 능력에 맞는 문제집을 풀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를 보고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기초적인 문제를 해도 좋아요. 기초적인 문제를 해도 좋은데 그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서도 그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의하여 결국에는 내가 바른풀이를 할 수 있는 바른풀이요. 바른풀이. 다른풀이가 아니라 바른풀이. 예, 정확한 풀이. 이걸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심화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다가 속도까지 내려고 해요. 그러면 얘가 정보 처리 능력이 그렇게 월등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면 그 속도를 쫓아갈 수가 있을까요? 헉 거리다가 모르겠어 짜증나 이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풀 수 있는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 문제를 보고 문장별 또는 조건별로 슬래시를 긋는 연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슬래시를 하는 그 구간에서 그 조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개념을 어떤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유형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성질인지 어떤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건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면 그만큼 정보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각 정보의 관계성이나 아니면 연관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파악을 하면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머리가 아프죠.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됐어. 이게 없어요. 어떻게 응용이 될지 모르고 어떤 난도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부 습관을 가지고서 실전에서 이때 훈련을 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게 필요할 수는 있어요.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실전 연습이다라고 해서 시간을 재고 푸는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풀이의 속도는 이게 제대로 될 때에 자연스럽게 빨라져요. 처음부터 빨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나뉘어서 딱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건데 첫 계단부터 오르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10개의 계단이 있어요. 근데 그 계단을 사람이 한 번에 점프를 해서 10계단을 오르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계단 하나씩 보면서 그 계단을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면 10계단이니까 10개의 정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0개의 계단을 올라간다? 10개의 정보를 파악하면서 천천히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내가 조금 그래도 좀 익숙해졌고 그리고 내가 그런 정보 처리 능력이 조금 더 탁월해졌어 라고 하게 되면 한 칸 갔다가 두 칸씩 갈 수도 있는 거고 난 훨씬 더 좋아졌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해요?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개의 계단을 이제 완주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한 번에 껑충 뛰어가지고 10개의 계단을 오르려고 한단 말이죠. 정보 처리 능력이 막 떨어지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착지를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리고 이건 무조건 어렵대요. 근데 그 계단 하나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는데 한 번에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거죠. 한 번에 한 개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부터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천천히 풀라는 거예요. 천천히. 대부분 그러니까 시험을 이렇게 보면요. 어디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까? 이 친구가 정말 풀이 속도가 떨어져서 맞는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본질적으로 가게 되면 풀이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연습이 좀 잘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천천히 풀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천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풀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푸세요라는 뜻이고 본인 페이스대로 풀라는 거예요. 본인 페이스대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본인 페이스대로 풀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를 시키면서. 메타인지?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 메타인지가 막,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쓰고 싶진 않아요. 그게. 메타인지 뭔지는 알잖아요, 다. 메타인지가 떨어졌대요, 얘가. 메타인지가 떨어져가지고 이 친구가 성적이 안 나온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우선은 천천히 본인 페이스대로 풀 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학원에서나 뭐 이런 데에서도 가르쳐 주기는 하죠. 그죠? 보통은 학원에 다니는 이유가 본인의 풀이를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풀어내려면 결국에는 이런 파악하는 연습 자체를 본인 스스로가 의식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메타인지 이런 것들 어려운 말 없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푸는 이런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영재이거나 아니면 진짜 천재인 아이가 아닌 이상 보통 학생들이 다 훈련을 통해서 그 영재나 아니면 최고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학생들이. 그쵸? 이걸 재능 탓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정말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올챙이적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올챙이적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학생들이 바라보기 힘든 그런 넘사벽으로 이제 진입이 되는 경우는 문제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 꼼꼼한 연습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아이들은 마치 옆에서 보면은 와 얘는 이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빨리 파악해서 이렇게 빨리 푼다고 천재 아니야?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네. 제 경험에서는 제 제자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그 학창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서 그걸 금세 따라하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그냥 단시간에 안 돼요, 절대로. 자, 그 다음에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이렇게 파악하고는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런 연습이 안 돼 있으면요. 반복 횟수? 반복 횟수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라고는 하지만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요. 반복을 적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반복을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하자. 이게 중요해요. 반복 횟수가 결국에는 늘어나는 이유가 결국엔 그런 거잖아요. 한 번 볼 때보다 두 번 볼 때가 더 기억이 잘 나고.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예요. 근데 한 번 볼 때 누가 그렇게 제대로 파악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반복은 필요해요. 그런데 반복 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질 않으면 반복을 너무 많이 해도 제자리라는 거예요, 제자리. 그 제자리에서 계속 깡충깡충 뛰면서 도약을 하지 못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다소 좀 이렇게 음, 좀 이렇게 흥분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제가 이 설명은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른 애들은 다 어디 나가고 있고, 근데 우리 애는 본인 현행 것도 실수투성이다.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천히 풀리면 돼요. 천천히 정확하게. 예.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더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문제에서 뭔가의 실수가 나오고 그런 것들, 그리고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연습을 본인 페이스대로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더하기 이런 것들 뭐 처음부터 막 빠르게 하진 못하잖아요, 애들이. 막 실수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잘 들여다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더하기를 정말 못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 개념의 문제니까 개념을 다시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근데 알고는 있어요. 여러 문제를 잘 풀기는 하는데 계속 실수가 나와요. 이해를 못했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빨리 풀어서 그래요. 빨리 풀어가지고 그 실수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보 처리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이해를 했는데, 문제를 풀 줄 아는데, 왜 그런 거지? 아니요. 이해를 했어도, 풀 줄 알아도, 빠르게 풀다 보면은, 금방, 성인도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가지고, 애를 막 닥달하고, 막 강하게 막 혼을 낸다, 이런 거보다도, 차라리 경고성 있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거면. 천천히 풀어도 좋아. 틀린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빨리 못 푼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할게. 대신에 천천히 풀어도 좋으니까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해보자.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같아요. 개념? 개념도 마찬가지죠. 개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판서 수업을 막 해준단 말이죠. 얘가 그거를 못 따라가요. 그쵸? 그게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요. 주는 정보량에 비해 아이가 더디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뭔가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애 탓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선생님 탓을 한다, 애 탓을 한다, 뭐 이런 거보다 이 합이 안 맞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그 아이에 맞는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했는데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러 번 봐야 되잖아요. 아니, 맞는 말이긴 해요. 반복이 필요는 한데, 개념을 그래서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냐고요. 예. 한 두 번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을 세네 번을 계속 개념 공부만 하다가 선행은 선행대로 놓치고, 그리고 들인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애한테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본질은 역시나 말씀을 드리지만, 예, 페이스가 말려서 그렇습니다. 결국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저도 이제 사교육자고 이제 여러 학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학생들,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어, 급하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대로 된 점수가 안 나와. 그쵸? 이것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냥 속도만 낸 거거든요. 얘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심화를 했는데도 너는 왜 어려운 문제를 왜 계속 못 푸니? 이것도 결국에 이 문제입니다. 아니, 같은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요.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응용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응용이 된 그 문제, 약간의 변형을 했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 안목. 결국에는 이런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끊어읽기를 하시면 돼요. 끊어읽기. 끊어읽기. 급하지 않게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다 됩니다. 대다수가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왕 영상을 찍는 거니까 이런 설명도 좀 더 추가를 할게요. 뭐냐면 개념 공부하고 유형 공부하고 좀 여러 번 이제 반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문제를 보고 개념을 공부를 했고 그 개념을 통해서 유형 공부를 했고 그래서 문제풀이를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배웠다고 해서 바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연습을 여러 번 하긴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런 연습을 차근차근 계속 해 나가면서 그 문제를 보고 아이가 그걸 눈으로 보고 정보 처리를 하면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반응 속도를. 그러면 이 문제 보고서 이건 이렇게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라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체화가 되고 연습이 돼서 양자체 누적 학습량이 늘어나면 이게 반응에서 반사로 가요. 반응에서 반사. 쉽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거랑 이것 때문에 그래 라는 식으로 저는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그거를 꼭 해봐야 하느냐,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버리는 애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다른 학부모님이나 학생은 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데? 이렇게. 쟤는 진짜 타고난 실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얘네들도 그러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정말 해보면 반복 횟수를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볼 때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부터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고등학교 학생이든 중학교 학생이든 초등학교 학생이든 모든 해결이 마치 하나의 열쇠로 모든 게 열리는 그런 것처럼 맞는 키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문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블로그나 어디에서 제가 썼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손부터 움직이지 말라고요. 손부터 올라가지 말고 그 문제 보고 분석하는 연습부터 시켜요. 그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문제의 조건을 파악하고서 손을 올려라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파악 다 됐니? 이제 손 올려. 이게 아니라 애들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